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아는 의사의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제가 꽁꽁 숨겨놓은 보석 같은 손님이 또 오셨는데요. 저의 고등학교 친구기도 하고요. 지금 고대 안암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현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암병원에서 이비인후과에서 두경부외과 파트를 맡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두경부외과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비인후과에서 귀, 코, 목을 저희가 보통 보는데 동네 병원에서는 귀, 코, 목을 한 번에 보지만 대학병원에서는 귀 파트랑 코 파트랑 목 파트를 따로 나눠서 보거든요. 두경부외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 중에 좀 심한 편도염, 후두염 같은 감염성 질환이나 음성 질환, 그리고 두경부 쪽에 생기는 종물이나 암 같은 후두암이나 설암 이런 암 수술까지 하는 그런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비인후과라는 과가 소아과랑 로컬에서는 또 겹치는 게 꽤 많아요. 최근에 한번 겹치는 거 하고 물어보다가 편도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다 이러면서 이제 불렀죠. 편도와 음성, 오늘의 주제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소아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청진하고 입 안을 보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편도가 기본적으로 어른보다 좀 커요. 근데 이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나 열을 많이 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정말 1년 중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라고 하면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려서 혹시 수술 쪽 치료를 한번 상의 받아봐라 하고 권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보내드리는 것까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뭐 편도 아데노이드라는 것은 어떤 기관일까요? 네, 편도랑 아데노이드는 저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을 담당하던 기관이에요. 목 안쪽에 우리가 보통 편도라고 하는 거는 구개편도고 아데노이드는 비인강에 있는 편도 조직이고 또 그 외에도 혀나 목젖 뒤쪽에도 편도가 조직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편도 조직들은 어렸을 때 신생아 때 한 3개월까지는 면역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면역이 회복이 되고 나면 이 편도 조직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고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어렸을 때 감기 같은 감염성 질환을 많이 앓게 되면은 편도 조직이 계속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얘네들이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민감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편도랑 아데노이드가 10살 이후 정도 되면 대부분의 성인들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만약에 이게 근데 너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은 김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을 권유하고는 하죠. 보통 저는 볼 때 5돌까지는 좀 기다려 봄직하고 5돌이 지나고 나면은 학교 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까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나 뭐 내지는 더 이상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다 할 때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엄마들이 많이 무서워하는 거는 사실 어쨌든 수술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 어떤지 되게 궁금해 하세요. 막 대학병원 의뢰서를 써줘. 그러면은 괜히 가면 또 막 무서운 얘기 들을 것 같고 막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거든요. 대학병원까지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가면 어떤 검사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도 수술하는 적응증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수면무호흡이고 하나는 감염인데요. 수면무호흡의 경우는 특히나 엄마들이 아기들 자는 걸 보면 코를 많이 곤다거나 아니면 꺽꺽거리면서 자다가 중간중간 깨는 걸 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편도가 손구멍을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이 있을 때는 성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이 성인병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소아 같은 경우에 수면무호흡은 성장을 저하시키고 ADHD랑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도 수술 받겠다고 오는 아이들 보면은 문에서 의자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좀 산만하게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두 번째 적응증으로는 편도염 혹은 중이염 그리고 부비동염 이런 염증들이 너무 자주 앓게 돼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계속 약을 먹는 거죠. 항생제를 끊지 못할 때 이 상황에서는 이비인후과랑 소아과랑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이비인후과 교과서에는 1년에 4번 이상 고열을 동반한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편도염 등등의 증상이 있을 때 수술을 권유하고 소아과 교과서에는 1년에
7번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아과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저희가 직접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을 조금 더 쉽게 권유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한 5살까지는 지켜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5살은 사실 나이가 5살인 것보다는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15kg 정도 되면은 마취가 좀 안전하다고 보고 엄마들도 심리적으로 애들이 뛰어다니고 말도 하고 15kg 몸무게가 나오면은 그때까지 애 감기 걸리는 거 참고 어린이집 맨날 갔다 왔다 막 못 가고 이러다가 수술을 하러 오는 거죠. 약을 계속 못 끊어서. 그게 첫 번째 웨이브고, 두 번째는 이제 10살 정도에 오는 애들은 수학과 선생님들이 권유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가는데 애는 계속 감기에 걸리고 편도가 커지면 수학과 선생님이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성인 때까지 그냥 그걸 다 견뎌 넣는데도 어렸을 때보다 성인 때 훨씬 심하게 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막 농양 생기고 이런 좀 심하게 염증을 앓은 성인들은 또 편도 수술을 권유하고는 하죠. 네. 산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인디케이션을 얘기할 때 아이들이 밤에 분명히 잤는데 근데 막 낮에 계속 졸거나 뭐 수업 시간에도 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학습력이 좀 떨어진다고 느낄 때 그럴 때는 조금 더 권해 보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태어나서 입을 다물고 자본 적이 없다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낸 거는 사실 중이염이 진짜 끝나지가 않아. 그 교과서에 나오는 왜 우리 아데노이드 베이스라고 하죠. 중이염 때문에 보내면서 같이 한번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잡혀서 수술하고 오셨는데 만족도가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이런 소리로 자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용해졌어요. 애가 자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술이라는 게 특히나 이제 아기들한테 한다는 게 결심이 필요한 문제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수술을 어쨌든 잘 끝내고 오면 굉장히 만족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오게 되는 횟수를 줄이게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 아데노이드만 제거하고 온 친구는 나중에 커서 편도까지 제거하게 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 코, 목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 귀가 너무 문제가 심한 경우에는 이게 중염이 계속 안 낫는다 했을 때 수술적 치료로 아데노이드만 제거를 권유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편도가 너무 작고 아데노이드만 크다 하면 아데노이드 수술만 할 수도 있는데 전신 마취 하는 김에 굳이 남겨놓을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이 하기도 하고 아데노이드 수술은 사실 거의 안 아프거든요. 요즘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오시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시기에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는데 중이염이 걱정된다 하면은 아데노이드 수술만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들이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물론 이 수술을 어른도 하지만 마취 걱정 엄청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수술 소요 시간 수술 후에 얼만큼 오랫동안 불편해하는지 보통 전신 마취는 마취 때문에 문제되는 거를 본 적은 없어서 안전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10분에서 30분 사이?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아도 어린아이들 이제 마취할 때 그리고 깨울 때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요 정도는 바깥에서 기다리셔야 하는 거죠. 입원 기간은 대학병원에서는 한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거든요. 소아들은 또 편도 수술을 했을 때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통증이 있지는 않아요. 성인에 비하면은 소아들은 그래도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통증이 성인에 비해서는 좀 덜한데 편도 수술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수술하고 정말 그날 저녁부터 만족을 해요. 아이가 편하게 자는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이제 했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고 편도 수술이 트렌드가 또 좀 있어요. 전통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는 전기 소잡기를 이용해가지고 편도를 띄는데 5년에서 10년 전 그 사이에 피타라고 해서 편도에 껍질을 남겨놓고 안에만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긁어내는
그렇게 되면은 편도를 띄는 게 아니라 편도의 볼륨을 리덕션을 하는 거니까 통증이 거의 없고 출혈도 훨씬 덜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피타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안 아파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피타라는 수술이 좀 한참 유행을 하다가 한 1, 2년 전부터는 뭐 암 수술이나 이런 거에서 쓰는 초음파 절삭기가 있어요. 그런 에너지 디바이스를 올해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통증이 덜해요. 수술할 때 피가 거의 안 나니까 좋긴 좋은데 저는 너무 비싸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들이 또 우리는 이거 비싸도. 쓰고 싶다. 보험이 되면 뭐 비용이 40몇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 건데 그거를 추가해서라도 통증을 좀 줄이고 싶다 이러는 이미 정보들이 너무 다 그러게. 있으니까 그걸 원하시면은 뭐 안 사용할 이유가 없고 수술을 편도가 크다라고 무조건 권유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걸 안 한다고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선택이에요. 소아과 선생님이 수술하라고 해서 갔어요 이래가지고 수술하는 건 아니고 정말 하고 싶으실 때 하는 게 맞고 첫 번째로는 언제 꼭 해야 되냐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면 무호흡이 가장 좀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수면무호흡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성장이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발달상에 부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정교합이나 여러 가지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호흡을 많이 하냐 수면무호흡이 있냐 이거를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감기는 많이 걸려도 본인이 별로 안 힘들고 그러면 그냥 지내는 거고 너무 아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수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이 주제를 한다고 제가 얘기했을 때 조 원장님이 엄청 웃었죠. 저희가 목소리가 둘 다 되게 허스키한 편인데 음성 관련해서 사실 두경부에서 또 보는 질환 중에 이제 음성 관련한 그 질환들이 있는데 음성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먼저 병원에 와요? 저희 목소리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가 목소리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허스키했기 때문에 음성에 더더욱 관심이 많았어요.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목소리 안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도 굉장히 좀 결절이 있는 목소리였는데 특히나 음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허스키한 목소리잖아요. 이렇게 좀 목 쉰 소리, 말 많이 하면 나오는 그런 성대 결절이 있거나 그럴 때 병원을 오게 되는데 막상 와보면은 다 쉬는 목소리로 오더라도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그냥 목소리를 많이 써서 그냥 결절이 생긴 거냐 아니면은 와서 진단을 해보면은 성대에 혹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소아 같은 경우에도 한 뭐 5살, 6살 태권도장 다니는 흥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뭐 하면은 저희도 뭐 그냥 성대 결절이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어렸을 때 정말 신생아가 우는 소리가 뭐 너무 갈라져 있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선천성 질환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후두 발생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아기들은 우유 먹다 막 꺽꺽거리거나 뭐 이러면은 후두 연화증이나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흔하지는 않은데 유두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아에서 성대에 유두종이 생겨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다양한 질병이 있을 수 있어서 소아 같은 경우에도 얘는 뭐 원래 목소리가 안 좋아 하면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병원을 가보는 게 좋죠. 어린아이들한테 무슨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부터 조용히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애들이 조용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어린아이들은 음성 치료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는 방법이나 충분하게 수분감을 줄 수 있는 훈련이라든지 또 엄마가 음성 치료를 같이 배우면은 아이들이 안 좋은 습관 같은 것들을 좀 자제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저도 되게 잘 쉬는 사람이에요. 환자 수가 많아지면 시간 갈수록 안 나오는 거야 어떤 날. 그러다가 이제 4시에 정말 바람 소리만 나가지고 문을 닫은 적 있어요. 실제로 결절이 있는 아이들은 행동치료라든지 음성치료를 꼭 해주는 게 좋은 게 그 원인과 결과가 다 있어요. 성대 결절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많이 쓰니까 성격도 굉장히 급하니까 성대 결절이 생길 텐데 문제는 성대 결절이 생겨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면 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목소리를 쓸 때마다 목에 힘을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쉽게 피곤해지고
좀 짜증이 많아지고 실제로도 아이도 일을 하거나 배우거나 뭐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 둘도 허스키한 목소리가 당연히 막 자랑스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목소리가 듣기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목소리를 내는 거에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피로도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그럴 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그걸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애가 성격이 급하고 짜증이 많더니 목소리도 나쁘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목소리를 낼 때 너무 목에 힘을 많이 주고 그거를 도와주는 거가 아이들한테도 좀 안정적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렇네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현수 선생님을 모시고 보호자들이 항상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는데요.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적 치료, 또 이제 음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흔히 우리가 이비인후과 하면은 이제 동네 병원에서는 코와 귀, 이제 목 요 앞쪽 이렇게 고민해서 보시게 되지만 이제 대학병원 수준에서 수술을 쪽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음성 치료를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 하고 만약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진료를 먼저 봐야 이게 수술이 필요한 건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알 수 있으니까 평소에 가까운 병원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김현수 선생님이 답글을 달아주세요. 저한테도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자주 여쭤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그래서 오늘도 동네병원 아는 의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